그리고 정현민 대한안전연합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매우 안타까운 사고죠.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이런 참사 그리고 대형 어떤 붕괴 사고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이유는 거의 이 부분 어떤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1970년 4월에 서울 와우 시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사망자가 한 34명, 부상자 40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1981년도에도 제주도 천재연 현수교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1994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한강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97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안타까운 어떤 붕괴 사고라고 할 수 있는 1995년도에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어마어마한 숫자 약 502명이 사망했고 30명이 실종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2021년에 6월에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학상 빌딩이 붕괴해서 억울한 시민들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2022년 1월 11일 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현재 또 조사 중이고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큰 더 안타까움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전체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이런 사고가 과거에 일어났던 와우 시민 아파트 사고 그리고 성수대교나 상품백화점 사고하고 너무나 잘 닮아 있다. 그리고 어떤 그 시공자의 양심적인 부분, 이윤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관리 감독자와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한 사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와우 아파트는 몇백 세대를 짓는데 6개월 만에 다 준공을 하고 3개월 차에 입주 시기에 무너졌어요. 지금 저희가 뭐 5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 짓는데 보통 한 2년 6개월, 30개월에서 또 30층이 넘어가면은 뭐 36개월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아주 빠르게 그리고 불법 하도급을 줘서 일어났던 사고고요. 특히 이번 사고는 상품백화점 사고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불법 증축이 또 상품백화점에 문제가 됐었고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었고 안전 진단에 붕괴 위험성이 있다라고 붕괴되기 몇 시간 전에 조치가 경고가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번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수십 번, 수백 번의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나 행정관청이 적절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너무나 아쉽고요. 그때라도 좀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라면 그런 문제들 안전문화적으로 근로자들이 어떤 그 본인들이 어떤 시공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작업 반장이나 관리소장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성기관을 줄였다, 단축시켰다 이런 부분들 어떤 양심적인 부분,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사고의 위험성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잘 조치되지 않은 점이 이번 사고의 큰 어떤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이번 이 사고만에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네.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조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고예요. 말씀드렸지만 하임리의 법칙, 이른바 300대 29대 1의 법칙이거든요. 경미한 어떤 전조 증상들 300건이 무시하고 넘어가면 29번에 그보다 어떤 조금 더 강한 전조 증상들이 있고 그 29번도 지나치게 되면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는 게 안전계의 어떤 정평이자 하임리 법칙의 이론인데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이 이론에 딱 맞게 떨어지고 있다. 300건. 그러니까
자재들이 주변에 떨어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이런 일들이 경미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됐지만 그때 골든타임이 한번 놓치게 된 거고요. 네. 두 번째 골든타임 29번의 전조 증상, 중대한 증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보들이 있는데 아파트 4개 동의 지하에 연결돼 있는 총 하중을 받는 지하층에 주먹만한 구멍이 있고 기둥 일부가 떨어져 있고 이런 어떤 조금 더 중대한 어떤 전조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근로자든 안전관리자든 행정청이건 뭔가 개입을 했다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300번의 경미한 그보다 중대한 29번 이상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붕괴 사고가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골든타임은 그렇게 수년에 걸쳐서 아마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인재다. 그것의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여한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훨씬 더 확산돼야 된다라는 것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뭐냐면 비슷한데 2014년도에 아마 대전에 금성백조가 짓던 아파트 한 동이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가 27 정도의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0.16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그건 감리단이 아주 잘 발견하고 강하게 푸시했고 결국 3층까지 지어졌던 것들을 금성백조에서 다시 그 시공사가 다시 허물고 3개월 동안 버티다가 감리단의 강력한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모여서 다시 지어졌던 건물, 시공하고 있는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재시공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감리단이 약하게 했다거나 그것을 묵인했다라면 아마 상품백화점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중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 처벌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감리단의 역할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독립 체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사건에도 그런 것들이 빠르게 좀 적용이 됐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벌 강화해야죠. 그리고 정말 잘못한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더 엄벌에 처하고 재산도 많이 뺏어야죠. 그렇지만 그에 먼저 앞서서 사후조치적인 측면이 아닌 예방적 측면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사업주의 양심과 도덕적 책무에 대한 어떤 인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회적 문화, 기업의 어떤 문화, 어떤 그 기술자들의 양심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산업안전 교육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일선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안전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했던 걸 또 하니까 말아야지라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어떤 문화들이 대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중앙정부에서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어떤 보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큰 틀에서 중앙정부가 역할하는 것이고 그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에 있는 산업체, 지역에 있는 건축 현장의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특성이 반영되는 그런 어떤 그 처벌 기준 그리고 어떤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문화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길주 센터장님도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저하고 같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 조례가 시에 2020년도에 이제 막 생겨서 걸음마 단계에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좋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은 그리고 어떤 근로자들, 사업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이런 특성들, 그 지역사회나 그 사업장 자체의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런 어떤 그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센터라는 것을 우리 광주광역시 조례 안에 담아뒀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뭐 어떤 그 예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부족 부분에 있어서 아직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센터를 빨리 지어서 이런 것들이 운동이 일어나고 점검이 일어났으면 이런 사고들을 앞으로도 막을 수 있고 지금 발생된 것들도 축소할 수 있었지 않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예방적인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특성,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마다의 이런 어떤 기구들이 전담 기구들이 좀 설립돼서 네.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네. 전문가들도 그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했던 것들 연계선상에서 저는 이런 어떤 그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총체적인 난국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고요.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번 붕괴 사회가 우리 사회에 국민의 안전 인식 수준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의한 참사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사각지대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게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패널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세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훨씬 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즉 안전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거나 크고 좋은 직장을 다닌 사람은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을 다닌 사람보다 법정 안전교육 이수나 안전인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들이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 우리 근로자들도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산업안전교육이나 안전교육으로부터 조금 더 어떤 그 사각지대에 있어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 중에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의해서 안전교육이 연간 51시간씩 이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런 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들이 더 안전과 관련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교육이나 참여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근로자들 포함해서 안전 인식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이번 사고에 양성 기간이 적었어요. 아마 그 현장에서 어떤 그 콘크리트 양성했던 많은 근로자들은 이거 너무 빠르네, 이상하네 이런 거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주에 종속돼 있는 관계 속에서 이거 잘못됐잖아요. 일개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그 얘기를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열악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높여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보될 수 있는 어떤 그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안전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것을 사업주나 아니면 관청의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물론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근로자들이 접하긴 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근로자들, 그만큼 열악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되고 그런 어떤 안전 인식을 높여주는 것들이 높아질 때 이러한 것들은 예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안전사고는 나 혼자만 지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화이트 칼라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좋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안전사고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건 나만 지켜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게 돼서 예를 들면 그 붕괴 이게 이 상태에서 붕괴되지 않고 아마 완공돼서 입주했다라면 거기에 입주했던 고급 아파트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더 교육 수준 높고 어떤 재산적 수준도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안전 의식이 부재로 인해서 완공된 준공된 아파트는 무너짐으로써 교육이건 돈이 많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어떤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고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야 되는 문제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했을 때 그 안전사고로부터 인적 재산적 피해는 적게 되는 거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근로자의 인식 수준, 국민의 어떤 안전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여러 가지 어떤 안전 문화 확산들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네. 예로 안전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습관이 인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식과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좋은 방안으로 교육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습관을 갖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안전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산업 안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훨씬 더 보완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쭉 연계선상에서 또 감리도 보면 사실은 기업이나 아니면 감리 회사도 역시 어떤 용역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받은 만큼 일을 하는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이런 안전은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덕심이 곧 경쟁력이고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공기를 마치고 불법 하도금을 주는 이런 것에 대한 안전은 담보가 최소한에 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감리가 하는 일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됐는지, 설계가 잘 됐는지, 품질이 좋은지, 안전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기술을 지도하는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독립성 그리고 권한 그것도 굉장히 어떤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감리 선정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현행의 문제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감리업자도 어찌 됐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그 감리업자 선정이 물론 그러니까 큰 어떤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지자체의 위임을 따라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와 또 작은 어떤 그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자와 시행자와 직접적인 수의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내가 이 A라는 업체한테 B라는 업체가 돈을 주고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는 관계인데 그 시행 시공자의 입장을 감리자가 법에 있는 것처럼 독립적이고 책임성을 가지고 하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보수를 주는 사람에게 종속돼 있는 관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면 정부가 어떤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최저가 입찰이나 어떤 예비 가격 입찰에 대한 부분보다도 질적 타당성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것을 광주에서 일어나는 것은 광주 호남 지역에 어떤 감리단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리의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강화해주는 독립성도 강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도덕하거나 양심적이지 못했고 책임성이 있다. 당연히 벌도 받고 책임도 져야지요. 금전적 책임도 져야 되고 형사적 책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이 보완돼야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그 만연한 사고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어떤 보고서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나 미국의 직업안전보건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같은 곳에서 산업안전화 붕괴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조사하고 대응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예방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모두 다 열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고 발생 1시간 이내에 이런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 담당 곳은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조사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그 현장 조사 단계에서 지금은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CCTV나 아니면 드론을 통해서 어떤 현장을 탐색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일정 부분이 이루어졌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적용돼야 될 사고 현장에 즉시 어떤 이런 전담 기구가 저희는 사실은 전담 기구라고 할 만한 것이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뭐 국립재난안전연구소가 있긴 하지만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지 어떤 그 대응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고 발생 시 빨리 접근해서 그 사고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이게 가능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업 현장에마다 CCTV를 일정 부분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리자가 현장에서도 보지만 수시로 상주 감리하면서 CCTV를 통해서 어떤 안전관리자나 감리자가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원인 분석이 아주 명확하게 돼요. CCTV를 설치를 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네. 외국의 사례들은 그런 부분들을 일부 하고 있더라. 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부분 저희도 도입해서 좀 추진하면 좋겠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세계 보건기구 WHO가 국제 안전도시로 360번째로 인증한 안전 문화 운동이나 국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안전 문화 활동들을 노력하는 도시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안전도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하는 도시를 인준해주고 있어요. 그런 어떤 우리 시민들의 노력에 반하는 이런 학동이나 어떤 그 화정동 붕괴 사고, 그것이 광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2년도 재인증 2차 인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명성에 맞는 광주 시민들의 어떤 안전식이 높아지기를 강조하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러한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없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이 최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안전 불감증이거든요. 이 사고도 그렇고 기존의 사고들, 앞으로의 사고들도 대부분은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의한 안전사고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우리 이웃 모두의 생명을, 재산을 지킨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게 노력할 때 안전한 세상,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이번 사고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